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국제도시로 규정한 유엔 결정에 반한 발언이어서 중동 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선실 에어포켓에서 구조된 생존자의 절박한 구조 요청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최초 30분 통화는 수사 대상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환경미화원이 800명에 달합니다. 특히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이거나 몸이 끼어 목숨을 잃은 사례가 많은데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연속 보도합니다. 희소병을 앓는 신생아가 한 달 동안 경기를 하는데도 대학병원이 배앓이로 오진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병원들의 계속되는 오진,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군복무를 대신해 일정 기간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노동 착취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폭행까지 일삼는 산업 현장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한 중소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회사 소유주에게 절대 복종하게 하는 서약서를 쓰게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당한 서약서 내용을 공개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량이 돌진해 인도에서 놀던 아이를 치어 크게 다치게 했는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땅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의 것으로 인정하는 게 국제사회의 정책이었는데 이걸 한 번에 뒤집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당겼습니다. It is time to officially recognize Jerusalem as the capital of Israel. 텔아비브에 있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도 여러 민족의 것도 아닌 이스라엘만의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다소 모순된 주장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선언은 대선 당시 자금 줄인 유대인 로비 단체에 했던 공약을 실행한 겁니다. We will move the American embassy to the eternal capital of the Jewish people, Jerusalem. 결정 막후에는 유대인 핵심 측근들이 있다는 게 미 언론의 분석입니다. 백악관 선임 고문인 유대인 사위 쿠슈너와 그린블렛 특사, 프리드먼 주 이스라엘 대사의 3인방입니다. 최근 러시아 게이트 수사로 곤경에 처한 트럼프가 공화당의 핵심 지지 세력인 기독교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건드린 뒤 반응을 보면서 거래를 시도하는 트럼프식 협상 기술이란 분석도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무모하다는 평가가 더 많이 들립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종교 성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옛 시가지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유대교 등으로 구역이 나뉘어져 여러 민족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과는 반대로 종교 간 대립과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이로 이대옥 특파원입니다. 지난 7월 3대 성지가 모여있는 템플 마운트에선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아랍계 청년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경찰이 숨지자 아랍인들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직후 아랍인들이 살던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몰려들면서 이런 갈등과 대립은 격화됐습니다. 그러자 유엔은 예루살렘을 유엔 관할의 국제도시로 결정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은 국가 수립과 함께 서예루살렘을 차지했고 20년 뒤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동쪽까지 점령하곤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유엔은 또다시 수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안보리 결의를 내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주장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외국 공관들이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지 않고 경제 중심 도시인 텔아비브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 등 서방 국가는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트럼프의 선언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랍권은 트럼프가 지옥문을 열어 제꼈다고 비난했습니다. الأمريكي الجائر والظالم بحق القدس وشعبنا الفلسطيني هذا القرار يمثل عدوانا على الشعب على الأمة على القضية على المبادئ. 하지만 구체적인 대응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요르단, 이집트 등은 미국과 밀접한 동맹 관계이고 시리아와 이라크 등은 내정 같은 국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연맹은 모레 이곳 카이로에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뾰족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정치권은 낚싯배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와 해경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해경은 조직 해체까지 겪어도 달라진 게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부터 빗발친 질문은 구조대가 왜 그렇게 늦게 현장에 도착했느냐였습니다. 낚싯배가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6분이 걸린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몇 분 내에 지금 체온이 떨어져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20분이나 그랬어요. 5분 거리에. 새 정부 들어 어렵게 부활한 해양경찰.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비극을 겪은 뒤로 도대체 달라진 게 뭐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방어적인 답변만 늘어놓다가 호통을 자초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제 직원들이 다르고 한 그런 취합과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답변이 될 수가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의 무한 책임은 어디까지냐며 야당은 대정부 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배상 책임까지는 저는 연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럼 국가 책임을 얘기하신 것은 그냥 립 서비스인가요? 김 장관은 개인사까지 털어놓으며 바다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사실은 제 친동생이 바다 낚시 사고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추락을 했는데 구조가 늦게 된 겁니다. 김 장관은 해경청장 사퇴 여부 등 인사 조치는 숙고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이런 가운데 낚싯배 사고 생존자들이 해경에 신고할 때 주고받은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수미 차단은 급박한 상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해경은 신고자에게 30분 동안 어디냐고 물었다는 SBS 보도 이후에 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앞부분 30분 정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전영우 기자입니다. 배 안에 갇힌 생존자 3명이 해경에 처음 구조 요청을 한 시간은 6시 9분입니다. 첫 신고 뒤 20여 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생존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표시한 GPS 사진을 문자로 보냅니다. 위치요? 네, 위치요.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후 수차례 이어진 통화에도 해경이 오지 않자 목소리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여보세요? 영진호가 선생님 배 다 갔거든요. 1시간 반이 지나면서 이제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조금만 심호흡도 천천히 하시고요. 구조대는 도착했지만 해경은 다시 생존자의 위치를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배 처음에 타실 때 대기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 그대로 계신 게 맞으세요? 밑에요. 바로 밑에. 선수 쪽 바로 밑에. 우리 좀 구해주면 안 돼요? 그 머리 제 가장 앞에. 제 머리 가장 앞부분에 계시다고요? 기관실 아래 선실에 있었지만 구조대는 배 후미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구조대가 도착해서도 생존자를 구조하기까지는 다시 1시간 반이 더 소요됐습니다. 해경은 총 11차례의 통화 중 6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알면서도 어디냐고만 계속 물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초반 30분의 통화는 수사 목적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북한 귀순병사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외상센터 지원 예산 이른바 이국종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작심한 듯이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보도 이세영 기자입니다. 가운도 제복도 아닌 이번엔 정장 차림으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회의원들 앞에 섰습니다. 짧은 기념 촬영과 함께 중증 외상센터 예산 200억 증액에 앞장섰다는 의원들의 생색이 이어지자 이 교수는 작심한 듯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이국종 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게 제가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의원님 그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그 예산이 갈지 아십니까? 정말 필요한 말단 전문가들이나 현장에는 예산이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반짝 퍼주기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정작 뭐 몇십만 원 할지 모르는 무전기 한 대가 없는데 이국종 꿈이 이루어지다. 저희가 꿈꾼 건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교수는 석혜균 선장의 수술 사진을 공개하며 의료계 일부의 비난, 또 귀순병 인권 테러 논란 등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지적대병원에서 별것도 아닌 환자 데려다가 수초한다고 의료계에서 아주 뒷담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견디기가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분변의 오염 기생충 그랬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수술적 소견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석선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 시간을 30분이나 넘기며 격정을 쏟아낸 이 교수는 정치권 영입설 질문을 받자 무심한 듯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신입사원에게 회장님을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서약서를 받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잠시 뒤에 전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작업하다 목숨을 잃은 환경미화원이 27명이나 됩니다. 다친 사람도 760명을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SBS는 연속기획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필요한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광주에서 숨진 환경미화원의 안타까운 사례를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매립장. 쓰레기 수거 트럭이 쓰레기를 내리고 앞으로 움직이자 주황색 모자를 쓴 남성이 덮개 사이 쓰레기를 제거합니다. 열린 틈 사이로 몸을 밀어넣는 순간 덮개가 내려가고 머리를 다친 남성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쓰러진 남성은 환경미화원 57살 노모 씨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잔재물이 있으면 물이 새거나 아니면 파카가 제대로 안 닫히기 때문에 제거 작업을 보통은 합니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카를 닫는 상태에서 아마 그 사이에 끼어서. 이 사고가 난 매립장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거 차량 여러 대가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고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동료들끼리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음도 있고 서로가 이렇게 신신호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좀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사고 트럭에는 후방 카메라가 부착돼 있습니다. 하지만 덮개를 올리면 후방 카메라도 같이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덮개 틈 사이에서 작업하는 미화원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습니다. 덮개는 운전자가 조작하게 돼 있어서 뒤쪽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덮개 조작을 운전석이 아닌 트럭 뒤쪽에서 할 수 있게만 돼 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해저 버튼을 눌러야만 운전을 조작하면 다치도록. 그런 장치만 해서도 뭐 이런 상황은 안 일어나요. 감지 센서도 따로 없었습니다. 현장 관리도 허술해 안전모를 쓰지 않은 미화원들도 눈에 띄지만 이를 지적하는 관리자는 없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수거 트럭에 치여 숨지는 등 보름 사이 광주에서만 환경미화원 2명이 숨졌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앞서 보신 덮개가 달린 대형 압축 차량은 종량제 쓰레기 수거에 쓰이는데 그나마 안전면에선 나은 편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야간 수거 작업에 동행해보니 전체 미화원의 절반은 덮개차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작업에 무방비로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장세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형 차량이 대부분인 5톤짜리 종량제 쓰레기 수거 트럭과 비교해 덩치도 작고 낡은 차량. 대부분 자치구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 수거에 쓰는 2.5톤 트럭입니다.
길가에 쌓인 분리배출 자루를 던져주면 짐칸에 올라선 작업자가 자루를 풀고 정리합니다. 트럭이 달리는 와중에도 안전장비 없이 작업이 계속되는데 1시간 만에 쌓인 쓰레기 높이가 3m를 넘습니다. 만약 안 식으면 항수가 늘어나죠. 되도록이죠. 작업하면서 전깃줄 바로 아래로 지나는데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어두워가지고 전선은 얇잖아요. 그냥 앞에만 보고 이것만 신경 쓰니까 전선에 많이 걸려 다칩니다. 더 큰 문제는 캄캄한 밤중이라 트럭 뒤쪽 작업자가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대형 종량제 압축 트럭과 달리 소형 재활용품 수거 트럭엔 후방 카메라도 후진 시 감지 센서도 없습니다. 뒤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든가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기사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이 지금 뒤로 후진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가 뒤로 갈 때 울리는 후진 경고음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갖춰지질 않았습니다. 작업주 한 팀이 4명인데 차량 실내엔 3명밖에 탈 수가 없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 명은 차량 후미에 매달려 이동해야 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맨날 하던 일이니까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위험에 무뎌진 건 과다한 작업량 때문. 수거 시스템을 재설계해 무리한 작업에 내몰리지 않게 하고 후방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하는 등 개선이 시급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대학병원이 뇌성마비라고 오진해 13년 동안 고통받아야 했던 어처구니 없는 사연을 지난 이틀에 걸쳐 보도해드렸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경기하는 신생아를 한 달 동안 검사하고도 희소병을 발견 못하고 단순 배앓이로 오진한 겁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김모 씨의 첫 아기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심한 경기를 일으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피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뇌파는 항상 꽂고 있고 아직 어린데 생명체까지 먹으면서 MRI도 찍고. 하지만 증세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3주 뒤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아기의 경기가 재발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전화했는데 병원은 오히려 엄마를 탓했습니다. 애기는 격리 안 한 상태로 퇴원했다. 어머님이 왜 의심을 하시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답답한 나머지 아기가 경기를 일으키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배앓이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왜 이런 동영상인데 그것도 이건 배앓이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김 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희소병 전문의를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신생아 간질 증세인 오타하라 뇌전증이라는 희소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입원과 재활 치료가 시급한 병인데도 처음 오진했던 병원은 한 달이나 검사하고도 단순한 경기라며 퇴원시켰던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약물 치료, 그다음에 케톤 생성 식이요법 등 이런 좀 강력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기는 현재 경기를 멈춘 상태고 재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조동찬 기자, 어제와 그제 보도 이후에 뇌성마비 환자들의 문의가 많았다고요. 이 뇌성마비와 세가와 증후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네, 화면을 보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 아이의 걷는 모습인데요. 걸을 때마다 발의 앞꿈치가 바닥에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가와 증후군은 주로 한쪽 발목이 꼬이듯 안쪽으로 휘는 것처럼 걷는 게 특징입니다. 네. 또 뇌성마비는 아침 저녁이 똑같은데 세가와 증후군은 아침에 좋다가 저녁에는 나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차이가 있네요. 희소병과 관련한 이런 오진이 많습니까? 네, 제가 메일 한 통 보여드리겠습니다. 21년 동안 정확한 진단을 못 받아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희소병임을 알고서 치료를 받아 이제는 이제 정상 생활을 하는 사례자였습니다. 네. 희소병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겠죠. 네, 저희가 보도했던 사례자와는 또 다른 분이었던 건데 저희가 알려드린 이 휠체어 소녀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발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의사들은 왜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했을까요? 네, 일단 희소병 전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또 희소병 종류는 많은데 개별 희소병마다 환자가 적다 보니까 의사의 경험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희소 질환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것도 아직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네, 특별법대로라면 희소병 전문 의료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310억 원이 배정된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고요. 또 전문 의료기관이 없는 만큼 정부는 내년 1월과 2월에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소병 환자들을 모아서 국가가 진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계획이 나오면 저희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 이민호 군의 사고 이후 특성화고 현장 실습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대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병역 인정을 볼모로 임금 착취에 폭언, 폭행까지 당했다는 증언이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박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살의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야근을 자주 했지만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정도를 회사에서 체불을 했었고요. 너희는 이제 군인이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줄 이유는 없다. 더 서러운 건 툭하면 나오는 윗사람들의 폭언. 일일이 너 똑바로 아래 빨리 아래 형이 해줘야 돼? 사람들이 제가 가방 군대에서도 불법인 폭행이었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다는 이유로 발길질로 제 배를 걷어차서 폭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되게 해고 같은 걸로 협박. A씨가 1년 가까이 다니다 나오게 된 제조업체입니다. A씨가 지난 3월 나오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산업기능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 측은 A씨가 일을 못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건 뭐 제가 수시로 하긴 했는데 업무 효율이 다른 사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업체의 갑질을 증언하는 건 A씨뿐만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20분도 안 돼요. 왜냐면 15분, 한 20분쯤 되면은 은근슬쩍 뭘 시켜요. 그랬을 때도 불만이면 신고해 이런 식으로 나왔어. 군대 가는 대신 돈을 벌며 희망을 키우는 청년들이 갑질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런 착취와 횡포를 당하면서도 산업기능요원들은 쉽게 고발에 나서거나 일을 그만두진 못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복무기간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언제나 의뢰 입장에서 당하는 건 근로자이기보단 병역 의무자라는 약점 때문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군에 가야 하는데 근무기간의 4분의 1만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일 1년을 일했더라도 3개월만 인정돼 복무기간이 21개월인 육군 현역병의 경우 18개월을 더 복무해야 하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 당해도 한 1년 남았다고 치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왜냐? 괜히 어설프게 나댔다가 남은 1년 힘들어지니까. 끝내 업체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전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해고를 당하거나 사표를 쓴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486명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해고나 사표 사유는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병역 지정업체를 관리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6,400곳이 넘는 업체를 담당하는 병무청 실태조사관은 고작 40여 명. 한 명이 업체 160곳을 맡아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근로기준 적용 제외되는 부분이 없고요. 뭐 다치신 분들한테는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임금도 정확히 다 주셔야 되는 거고. 갑질을 당하더라도 회사를 떠나지도 하소연하지도 못하는 산업기능요원. 현대판 청년노예와 다를 게 없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한 무역 컨설팅 업체가 신입사원에게 황당한 서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서약서 대부분이 납득이 안 가지만 회장님을 대통령이자 아버지로 생각하라는 대목은 특히 이상하죠. 송성준 기자가 고발하겠습니다. 한 무역 컨설팅 업체가 입사시험 최종 합격자에게 내도록 한 서약서입니다. 성공을 위한 본인의 다짐이란 제목 아래 7개 항의 서약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에 항상 예스해야 하며 노라고 하면 안 된다. 회장님을 대통령이자 아버지이자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쓴소리를 들어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Don't say anything, just follow me. 즉 군소리 말고 따르라는 회장님의 신조를 목숨같이 따르라고도 적어놨습니다. 휴일에도 늘 일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가 많을 때는
출근도 일찍 하고 퇴근도 늦게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문제의 서약서에 대해 올해 초 한 신입사원이 회장과 면담하면서 자기 각오를 써서 서명한 것일 뿐 서약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입사를 한 사람한테 이 내용을 받은 적은 한 개도 없어요. 하지만 글 위쪽을 보면 상기 본인은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며 엄숙히 서약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의 해명처럼 한 신입사원이 스스로 적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에 합격하고도 이 서약서 때문에 입사를 포기한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서약서에 그걸 보고 그냥 포기를 하고 안 갔습니다. 구직난에 내몰린 절박한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맹목적 충성과 순종을 강요한 갑질 서약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6살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의 실수가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장소가 인도로 볼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는 아이. 갑자기 승용차가 돌진해 아이를 치고 경비실까지 들이받습니다. 원인은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4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곳 현장에는 차가 빠르게 지나간 바퀴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에 치인 6살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퇴원 후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식이 눈도 못 뜨고 그래서 콧줄로 영양분을 먹을 정도로 한. 이런데도 운전자는 전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인 보도 침범이 적용돼 처벌을 받지만 검찰은 사고 지점이 인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보도 인도라고 보고요. 이쪽부터 이제 사유지라고 보는 거죠. 이 흰색 선을. 예. 뭐 타격 지점이 사유지. 이쪽은 이제 보도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지적도상 아이가 치인 지점이 인도에서 1.5m 떨어진 아파트 땅입니다. 인도와 같이 붙어 있어도 땅이 아파트 소유라면 인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보도 침범을 해서 더 안전한 곳인 아파트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보도 침범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도 침범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법은 심지어 차단기가 설치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역이 안전관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셈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신혼부부 희망타운 같은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됐죠. 그런데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을 둘러싸고는 주민 반발, 또 다른 곳에선 땅 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입지 조건 좋은 곳에 7만 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젊은 부부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공공택지 예정지 9곳을 지난달 우선 공개했습니다. 그중 가장 넓은 남양주시 진접 2지구를 가봤습니다. 마을 곳곳에 개발 반대 플래카드가 걸리고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됐습니다. 땅 주인들이 모르게 그냥 기습 발표하듯이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채소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는 대다수 주민들은 정부의 토지 수용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지 한 27년? 수용하는 거 수용하면 어떻게 우리 어디로 가요? 오랫동안 그린벨트였던 이곳 땅값은 이미 개발된 바로 길 건너편 지역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통상 공시지가의 150%를 주는 정부 수용금으론 이주도 생계도 막막하다는 겁니다. 좀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데 농민이 그동안에 고생만 했지 보상을 충분히 못 받으니까. 또 다른 예정지 성남시 금토엔 투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개발 정보가 2년 전부터 흘러나와 벌써 오를 대로 올랐다는 게 부동산 업자들의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1200~300씩에 거래됐었고 발표 후에는 거의 매물이 자체를 감춘 상태다. 구리 갈매 역세권과 군포 등지엔 이미 보상을 노린 미인가 창고 건물이 곳곳에 생겨나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보상 갈등에 투기까지 빚어지면서 희망타운 사업은 첩첩산중에 놓이게 됐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의 희생자 15명 가운데 11명은 선실에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뒤집힌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선 물속 수영이 어렵기 때문이죠. 과연 차 타면 안전벨트 매듯이 배 타면 무조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맞는 건지 이호건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참사는 대부분 충돌 이후 낚싯배가 뒤집히면서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5m 깊이의 다이빙풀에서 구명보트를 뒤집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에 있는데 배가 전복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부력 때문에 탈출이 쉽지 않습니다. 순환구조 전문가는 어떨까?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빠져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초.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으면 전문가도 쉽지 않습니다. 20초 남짓 걸려 평소에 3배 넘게 소요됐습니다. 손으로 이 배를 누르고 나오지 아무것도 지탱하지 없는 게 내 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못 빠져나오고. 선실 안에 있을 때는 구명조끼를 벗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조끼는 일단 배에 오를 때에는 무조건 기본으로 입은 게 당신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갑판 후에 있을 때는 당연히 입어야 되고 선실로 들어갈 때는 벗어야 되는데 만약 배가 뒤집혔는데 조끼를 입고 있었다면 빠르게 벗고 탈출하는 게 낫습니다. 최근 낚시 동호인들은 구명조끼를 직접 구입해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부풀어 있는 고체형 구명조끼, 물에 닿으면 터지는 자동 팽창형 조끼도 있습니다. 고체형은 가랑이 사이 조임끈이 있어 안전하다는 평가고 자동 팽창형은 한 번 사용하면 가스통을 교체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물로 뛰어들 때는 물 위에 몸을 누이는 게 좋습니다. 누워있는 곳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해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연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곳이 가장 편한 상태고요. 현행법상으론 안전운항을 위해 낚시어선에 탄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규정만 고집하기보단 상황별로 생존에 필요한 행동 수칙을 세분화해 알리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창원 터널 앞에서 화물차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화물차 속도는 시속 120km에 가까웠는데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물차 연료 탱크가 파손되면서 불이 났고 적재함에 실려있던 기름통에 옮겨 붙었습니다. 차량 9대가 불에 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체 아래 전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브레이크 오일관에 구멍을 냈다는 겁니다. 그 전선 피복이 벗겨져 가지고 그 차체하고 서로 이제 접촉이 돼 가지고 스파크가 이런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브레이크 그 라인을 건드려 가지고 구멍이 생기고 하면서 그 브레이크 액이 다 새버립니다. 당시 화물차 속도는 시속 118km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이나 질병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5톤 화물차에는 발화점이 16도에 불과한 방청유를 비롯해 기름통 등 7.8톤이 실려 있었지만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화물 선적 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초대형 산불이 나흘째 번지고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도 보일 정도인데 당국은 25만 명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캘리포니아 산불 모습입니다.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거대한 연기가 퍼져 있습니다. 지상에선 불길이 도로까지 번져
마치 시뻘건 용암이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This is the remains of what was my house. On this side here, there was a window structure and this was my bedroom. 지난 4일 LA 북서부 벤추라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근처 4곳에서도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벤추라에서만 집 천여 채가 탔고 하루에 차량 40만 대가 오가는 고속도로도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부촌으로 꼽히는 베레오와 UCLA 대학 근처에서도 산불이 일어나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여의도의 100배가 넘는 면적이 탔고 2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지만 시속 70km가 넘는 강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Greatest threat is and will always continue to be the wind. If the wind dies down, we'll get a handle on this. 미 기상당국은 내일까지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해 산불이 계속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차량 수리비용 부풀리는 짓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강목이나 열쇠로 멀쩡한 곳까지 흠집을 내는 시기죠. 범행 장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정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수리업체입니다. 직원들이 차량을 살피더니 이곳저곳에 강목을 대고 누릅니다. 애초 일부분만 손상된 차량이지만 멀쩡한 곳까지 일부러 긁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페인트통으로 차 옆면을 찍는가 하면 열쇠로 긁거나 크레용으로 낙서를 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차량의 수리 또는 도색 비용을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한 전형적인 보험 사기 수법입니다. 업체들은 무상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해주겠다며 차 주인을 꼬드겼습니다. 전 따로 돈을 안 내도 된다고요? 네네. 그리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죠. 실제 갈아 끼운 부품보다 비싼 부품을 쓴 것처럼 속이거나 사용하지 않은 차량 렌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 금감원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232곳에 달합니다. 보험금 청구 금액이 보통 소액이라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소홀히 하는 점이 있습니다. 차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 사기를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 주인이 업체와 공모했을 경우 보험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SBS 정현입니다.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댓글 수사 방해 때와 똑같은 수법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유 씨가 북한과 중국을 오간 기록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한 수사팀 사무실은 위장 사무실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 씨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국정원이 간첩 조작 사건 수사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검사와 수사관을 안내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관련 없는 서류만 검찰에 제출하고 다른 곳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설치했고 위장 사무실을 만든 뒤엔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이 방문했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국정원 수사팀의 직급과 실명이 등장하고 세부적인 당시 상황까지 적혀 있는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추측성 제보를 넘어서 실제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제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감찰실에서 해당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해당 의혹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검찰이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수사의 칼날은 다른 친박 중진 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이우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수사는 이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가 한 금융 다단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보좌관의 수첩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이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4일 공천을 받게 도와달라며 이 의원에게 5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한 전 남양주시 의회 의장 공모 씨도 이 수첩에 적혀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공천에 영향력이 있던 다른 친박계 중진 의원에게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의원이 건설업자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보좌관이 금품을 가져온 적이 있지만 다음 날 곧바로 돌려줬고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사람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우현 의원에게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정국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대여 공세에 나섰지만 당 지도부를 향한 내부 비판에다 개파 간 갈등까지 겹쳐 한마디로 자중질환입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의 입인 장제원 대변인이 오늘은 다른 정당이 아닌 자유한국당 내부로 독서를 날렸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예산안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야당도 아니다. 누구 보고 이중대라고 하냐고 가시돋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과연 이 정당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좌파 포퓰리즘 예산이란 대여 공세와 함께 이를 막지 못해 사죄해야 한다며 은근히 원내대표단을 깎아내렸습니다. 당내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기 지역구 예산만 살뜰히 챙겼다는 비판에 반박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다른 개파 주자들의 의도적인 비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당국과 뒷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제가 하늘에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은 친박계 홍문종, 홍준표 대표와 가까운 복당파 김성태, 중도 단일 후보 한선교 의원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예산국회에서 존재감을 상실한 한국당이 연말 입법정국에서 스스로 강조하는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MBC 신임 사장에 MBC에서 해직됐던 최승호 PD가 선임됐습니다.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파업으로 파행을 빚던 MBC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회를 열어 최승호 PD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사회인 여권 성향 이사들만 참석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확정돼 최 PD는 해고 5년 만에 MBC 사장이 돼 돌아왔습니다.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 사장은 1986년 MBC에 입사해 주로 PD 수첩에서 PD로 활동했습니다.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조작 사건, 4대강 수심 6m의 비밀, 검사와 스폰서 같은 프로그램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지난 2012년 파업에 참여했다가 당시 김재철 사장이 최 PD를 해고했습니다. 그 후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PD와 앵커로 활동했고 보수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최 사장은 보도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국장 책임제 복원과 주요 인사의 임명동의제를 약속했습니다. 최 사장과 함께 해고됐던 기자, PD 등 5명도 복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눈과 추위가 번갈아 찾아오는 요즘입니다. 워낙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감기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또다시 강력한 추위가 밀려오니까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내륙 지방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낮에도 서울이 0도 안팎에 머물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과 일부 충북 지방으로는 또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밤이 되면 중부 서해안 지방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호남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 지역은 낮까지 눈과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간과 울릉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주말에도 눈 예보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국정 교수가 국회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한 건 숫자로는 보이는 예산이 실제 현장에선 잘 안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429조 원, 가늠조차 안 되는 이 거대 예산의 뒤편에서 수백, 수천만 원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곳이 또 없는지 차분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